생각이 터입니다. 당신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 선택이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고 있나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버드대 심리학과가 3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사람들이 가장 오래 후회하는 것은 실패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공한 선택 중에서도 깊은 후회를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승진했는데 후회하는 사람, 결혼했는데 후회하는 사람, 부자가 되었는데 후회하는 사람. 그들은 왜 성공의 자리에서도 밤마다 그 순간을 떠올리며 잠을 설칠까요? 200년 전 독일의 한 철학자가 이 질문에 대한 놀라운 답을 찾아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칸트. 그가 발견한 것은 우리가 후회라는 감정에 대해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태도의 윤리에 대해 칸트는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후회를 결과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잘 되었으면 옳았고 잘못되었으면 틀렸다고 말하죠. 주식 투자가 수익을 냈다면 현명했고 손해를 봤다면 어리석었다고 판단합니다. 고백했는데 받아들여졌다면 용기 있었고 거절당했다면 경솔했다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칸트의 철학은 이 익숙한 사고방식을 근본에서부터 뒤집습니다. 그에게 후회 없는 삶이란 결과를 통제하려는 삶이 아니라 선택의 태도를 단단히 세운 삶이었습니다. 칸트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 선택은 성공했는가? 가 아니라 그 선택은 옳았는가? 이 질문 하나가 삶의 무게 중심을 완전히 바꿉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성공하면 승진, 실패하면 좌천. 그런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면 데이터를 조작해야 합니다. 어차피 상사도 알고 있고 업계에서 흔한 일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과주의적 사고라면 이렇게 계산할 것입니다. 성공 확률은? 들킬 가능성은? 승진의 가치는? 하지만 칸트라면 단 하나의 질문만 던집니다. 모든 사람이 성공을 위해 데이터를 조작한다면 어떻게 될까? 답은 명확합니다. 데이터는 신뢰를 잃고 결국 모든 프로젝트가 무의미해집니다. 이 차이가 작아 보이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지만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왜 진짜 후회하는가? 제 친구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민수는 40대 중반에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대형 로펌의 파트너, 강남의 아파트, 외제차, 누가 봐도 성공한 삶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술자리에서 그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형, 나 15년 전에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15년 전 큰 사건을 맡았어. 의뢰인이 명백히 잘못한 게 보였는데 돈이 워낙 많이 걸려 있었지. 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증거를 왜곡했어. 결국 이겼고 그 사건으로 로펌에서 인정받아 지금의 자리까지 온 거야. 객관적으로는 성공이잖아. 그런데 형, 나는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 승소 판결이 나던 날 집에 와서 거울을 봤는데 내가 아니더라고. 사람이 후회하는 진짜 이유는 실패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후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땐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즉, 후회는 결과보다 자기 자신을 배신했다는 감각에서 태어납니다. 감정에 밀려서, 눈앞의 이익 때문에, 타인의 시선에 끌려서, 스스로 옳다고 믿지 않았던 선택을 했을 때 우리는 결과와 상관없이 흔들립니다. 칸트는 바로 이 지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겪는 진짜 고통은 외부의 실패가 아니라 내부의 분열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성은 어라고 말하는데 욕망은 B를 선택할 때, 두려움은 C를 속삭일 때 우리는 분열합니다. 그리고 그 분열의 흔적이 바로 후회입니다.
칸트는 삶의 모든 선택 앞에서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따르려는 원칙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도 괜찮은가?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정업 명령입니다. 이 질문은 감정을 묻지 않습니다. 이익도 성공도 편안함도 묻지 않습니다. 오직 보편성만을 묻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학생 지영이가 있었습니다. 취업 준비 중이던 그녀에게 면접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력서에 토익 점수를 부풀렸으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걸 알게 되었죠. 주변 친구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지영이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칸트의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구직자가 토익 점수를 부풀린다면 답은 명확했습니다. 토익 점수는 의미를 잃고 결국 기업들은 토익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그녀 자신도 부풀린 점수로는 취업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기 모순입니다. 지영이는 정직하게 이력서를 썼고 그 회사는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면접에서 그녀의 정직함이 오히려 좋은 인상을 주었고 결국 더 좋은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중요한 건 합격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녀가 면접장을 나오면서 느꼈던 감정입니다. 나는 떳떳하다.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그 선택은 이미 흔들릴 이유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만의 예외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예외, 그 치명적인 유혹. 인간의 가장 큰 자기기만은 나는 특별하다는 착각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잘못이지만 내 경우는 달라. 일반적으로는 옳지 않지만 이번만은 예외야. 내 상황을 이해한다면 누구나 그렇게 할 거야.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이런 예외를 만듭니다. 한 고등학교 선생님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평생 정직을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에게 절대 부정행위를 하지 말라고 강조했죠. 그런데 제 아들이 대입을 앞두고 있을 때 한 학부모가 제게 접근했습니다. 선생님, 아드님 생기부에 좋은 활동 하나 추가해 드릴까요? 저희 회사에서 인턴십 했다고 증명서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안 와도 되고요. 저는 순간 흔들렸습니다. 다른 애들도 다 하잖아. 우리 아이만 손해보면 안 되지. 게다가 우리 아이는 정말 실력이 있어. 단지 스펙이 부족할 뿐이야. 이건 그냥 기회의 평등을 만드는 거야. 결국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은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성공이었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그 후로 저는 단 한 번도 학생들 앞에서 정직에 대해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할 때마다 제 목소리가 공허하게 들렸거든요. 학생들은 몰랐겠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나는 위선자라는 것을. 그리고 그 무게가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칸트라면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모든 선생님이 자기 자녀에게 허위 스펙을 만들어줘도 된다는 원칙을 따른다면 교육제도가 무너집니다. 생기부는 의미를 잃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들어준 스펙도 아무 가치가 없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 선생님이 가장 큰 것을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자기 존중입니다. 칸트는 후회 없는 선택 3가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나만의 예외를 만들지 않았는가? 보편성의 시험을 통과했는가? 내가 따르는 원칙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도 그 원칙이 유지될 수 있는가? 직장인 상민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마케팅 팀장으로 경쟁사 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업계에서는 흔한 일이었고 상사도 암묵적으로 장려했습니다. 모든 기업이 불법으로 정보를 입수한다면? 상민이는 물었습니다. 시장 경쟁의 기반이 무너집니다. 신뢰는 사라지고 결국 모든 정보가 의미를 잃습니다. 그는 거절했고 그 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성공인지 아시나요? 두 번째로 그는 누군가를 단순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는가? 이 말의 의미는 정업 명령입니다.
인간을 결코 단순한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라. 보험 설계사 혜진이의 경험담입니다. 초보 설계사 시절 실적이 절실했어요. 70대 노부부가 상담을 왔는데 사실 그분들께는 훨씬 저렴한 상품이 적합했어요. 하지만 제 수당은 비싼 상품이 몇 배 더 높았죠.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때 떠올린 게 칸트의 질문이었어요. 나는 지금 이분들을 목적을 가진 인간으로 대하는가 아니면 내 실적을 위한 수단으로 대하는가? 저는 더 저렴한 상품을 권했고 그달 실적은 최하위였습니다. 하지만 그 노부부는 저를 신뢰하게 되었고 주변 지인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2년 후 저는 지점에서 최고 실적을 올렸습니다. 중요한 건 실적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혜진이가 말한 이 한마디였습니다. 이제 저는 고객을 만날 때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들을 진정으로 존중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내 이성으로 결정했는가? 이건 자율성의 문제입니다. 30대 초반의 수진이는 부모님의 강력한 권유로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그녀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건 사회복지였지만 부모님을 실망시킬 수 없어라는 생각에 따랐죠. 10년 후 그녀는 성공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병원에 출근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결국 그녀는 35세에 병원을 그만두고 사회복지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10년을 늦게 시작했지만 이제야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후회하냐고요? 의대를 간 것은 후회하지만 지금 이 선택은 단 1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과한 선택은 결과가 실패로 끝나더라도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은 이미 이성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자유를 이렇게 착각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것, 모든 제약에서 벗어나는 것. 하지만 칸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충동의 노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이어트를 결심했는데 야식을 먹는 사람이 자유로운가요? 금연을 다짐했는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자유로운가요? 화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매번 화를 내는 사람이 자유로운가요?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충동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작가 준호의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소설을 쓰고 싶었지만 항상 영감이 올 때만 썼어요. 기분 좋을 때, 날씨 좋을 때, 컨디션 좋을 때만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10년 동안 단편 하나도 완성 못했습니다. 어느 날 작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자유롭지 않다고, 감정의 노예일 뿐이라고. 그래서 원칙을 세웠습니다. 나는 작가다. 작가는 쓴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이 시간 쓴다. 기분, 날씨, 컨디션과 무관하게요. 처음 3개월은 지옥이었습니다. 몸이 거부하고 마음이 저항했죠. 하지만 6개월쯤 지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쓰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1년 만에 장편 한 편을 완성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때 느낀 감정이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거든요. 이제 저는 감정에 지배받지 않으니까요. 칸트가 말한 자유란 스스로 세운 원칙에 스스로 복종할 수 있는 힘입니다. 오늘의 감정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내가 존중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것. 이때 인간은 비로소 외부에 휘둘리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실패해도 후회하지 않는 선택들, 실제 삶의 이야기들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승진을 거절한 김 팀장의 이야기입니다. 김 팀장은 15년간 한 제조업체에서 일했습니다. 임원 승진이 눈앞에 있었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불량품을 일부 유통시키는데 눈 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큰 문제는 안 생긴다는 게 회사의 입장이었죠. 그는 칸트의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제조업체가 불량품을 묵인한다면?
소비자 신뢰가 무너지고 산업 자체가 붕괴됩니다. 그는 소비자를 수단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절했고 승진은 무산되었습니다. 후배가 대신 승진했죠. 5년이 지난 지금 그는 여전히 팀장입니다. 객관적으로는 실패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제 아이들이 제가 만든 제품을 사용해도 안심할 수 있으니까요. 거울을 볼 때 떳떳하니까요. 그리고 알아요.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임원이 되어도 평생 그 순간을 부끄러워하며 살았을 거예요. 꿈을 포기하지 않은 민지는 화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이 된 그녀는 그림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그만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라고 했고 친구들은 현실을 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녀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림을 그만두는 이유가 진짜 내 이성적 판단인가 아니면 타인의 압력인가? 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고 그것이 자신의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40세가 되어서야 첫 개인전을 열었고 큰 성공은 아니었지만 작품 몇 점을 팔았습니다. 지금 45세인 그녀는 여전히 크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저는 제 길을 걷고 있어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남에게 있지 않고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저의 선택에 만족하고 제 삶에 행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길 앞에서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다만 선택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민과 생각을 합니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요. 후회가 줄어드는 삶의 방향을 가기 위해. 칸트의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현실적인 선물은 이것입니다. 후회를 없애려 하지 말고 후회하지 않아도 될 선택을 하라. 결과를 예측하려 애쓰지 말고 선택의 기준을 단단히 세우는 것. 그 기준이 이성의 근거에 있다면 설령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옳았다. 이 말 한마디가 삶을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선택 앞에서 즉각 반응하지 마십시오. 감정, 욕구, 두려움을 인정하되 그대로 따르지는 마십시오. 숨을 한번 크게 내쉬고 물으십시오. 내가 지금 따르려는 원칙은 무엇인가? 그리고 원칙을 명확하게 언어화해 보십시오. 이번만은 괜찮아가 아니라 실제로 따르려는 원칙을 정직하게 말로 표현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2단계에서 이미 답이 보입니다. 그리고 당면한 문제에 대해 보편화하여 시험해 보십시오. 이 원칙을 모든 사람이 따른다면 상상하십시오. 그 세상에서 당신은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을 대하는 경우라면 그 사람에 대해 수단화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관련된 사람들을 떠올리십시오. 그들을 목적을 가진 존재로 존중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외부 압력을 걷어내고 물으십시오. 당신의 이성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칸트는 냉정한 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가 도달한 결론은 놀라울 만큼 인간적입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그 존엄은 결과가 아니라 선택의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것이라 말합니다. 후회 없는 삶이란 완벽한 삶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며 선택해온 삶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결과와 상관없이 조용한 확신 하나를 얻게 됩니다. 나는 나답게 선택했다.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요양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80대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습니다. 말기 암 환자였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어느 날 그분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손을 잡으시더니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젊은이, 내가 평생 살면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나? 저는 아마 사업 성공이나 가족에 관한 이야기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40년 전이야. 내가 작은 공장을 운영할 때였지. 큰 거래처에서 납품 계약을 제안했어.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었지. 원자재를 조금씩 줄이고 품질 검사를 대충 하라는 거였어. 어차피 안 들킬 거다.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하더군. 그때 나는 고민했네. 계약하면 공장이 안정될 것 같았거든. 직원들 월급도 제때 줄 수 있고. 하지만 난 할 수 없었네. 나는 이렇게 생각했지. 만약 모든 공장이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또 생각했어. 내가 만든 제품을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결국 나는 그 제안을 거절했네. 그의 공장은 정말 어려웠어. 직원들에게 월급도 제대로 못 줬지. 실패한 거야. 객관적으로는. 그런데 말이야.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시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나는 그 순간이 가장 자랑스러워. 왜냐하면 그때 나는 내가 믿는 대로 살았거든.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어. 그리고 그 이후로 다른 모든 선택이 쉬워졌네. 왜냐하면 내가 지킬 기준이 명확해졌으니까. 젊은이, 성공과 실패는 남이 정하는 거야.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 삶은 내가 정하는 거지. 내가 믿는 대로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는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는데 두렵지 않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정한 기준에 맞춰 나답게 살았거든. 그것만으로 충분해. 2주 후 할아버지는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10년 후, 20년 후, 혹은 당신의 마지막 순간에 지금의 선택을 어떻게 기억하고 싶은가요? 성공했다고 기억하고 싶은가요? 아니면 옳았다고 기억하고 싶은가요? 칸트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당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이성의 근거에 있다면, 보편적 원칙을 따른다면, 인간의 존엄을 지킨다면 당신은 이미 성공한 삶인 것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요. 오늘 밤 거울을 볼 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를 존중하며 살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늦은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과거가 아니라 정직한 현재니까요. 중요한 건 성공한 결과가 아니라 옳은 태도니까요. 그 확신이 바로 칸트가 말한 자유이며 후회 없는 삶의 진짜 얼굴입니다. 당신의 다음 선택이 10년 후 당신을 자랑스럽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당신은 이성을 가진 존엄한 인간이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도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잠시 숨고를 안식처가 되었으면 합니다.